네, 신지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 목 조르는 상상 해본 적 있나요? 너 또라이니? 당연히 없겠지. 씨발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런 생각 해봤으면 내 유튜브 보지 말고 무서우니까 하지 마. 안 돼. 그게 정상이야. 자, 사람 죽어가는 걸 내 피부로 완전히 느낄 수 있는 살인 방법 같거든요, 이게. 아, 씨발, 저 새끼 죽이고 싶네? 이 정도 생각은 우리가 누구나 하잖아. 가볍게 하잖아.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 죽을 때까지 목 조르고 그 눈을 보고 이런 상상은 못 해요. 근데 이걸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22번이나 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해볼 건데요. 근데 생각해봐라.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여러분도 그동안 범죄 사건 많이 봐왔으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의 빅데이터가 있잖아. 목 조르는 걸 즐기는 새끼면 성범죄자일 것이고 사이코패스까지는 당장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이런 가능성이 높다. 그 정신적인 문제는 과거 여자에 관계된 일일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과거에 여자로부터 어떤 큰 충격을 받아 생긴 후천적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성폭행 연쇄살인범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만나보자고.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26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클라라 뉴먼이라는 62살 여성이 살고 있었어요. 집이 커요. 방이 여러 개 딸렸는데 성격이 꼼꼼한지 그 큰 집을 다 관리합니다. 잘 정리정돈돼 있고 항상 깨끗한 집이에요. 근데 가족 수가 적거든? 방이 남잖아. 빈 방을 언제까지 계속 청소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숙박업을 시작해요. 빈 방을 손님들에게 주는 거죠, 돈 받고. 손님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홍보해야겠죠? 지금이야 뭐 여기 어때 야놀자 이런 데다가 올리면 되는데 이 당시는 신문기사 아니면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 광고 내고 집 앞에 방 빌려준다는 표지판을 겁니다.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며칠 뒤에 양복 입은 남자가 이 집에 찾아왔어요. 방 찾고 있다길래 문 열어줬죠. 집에 클라라 뉴먼 조카가 같이 있었거든요. 조카가 방이 2층이야. 지하실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 중인데 그러려면은 주방을 지나가야 한대요. 여기서 복도에 서 있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 남자는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손님인 줄 알았지. 근데 이 남자가 뭔가 이상해. 지가 뭐 셜록 홈즈인지 코트기 이렇게 세우고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조용하게. 조카는 이 남자가 방 빌리러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나가려는 줄 알고 필요한 거 있으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방 빌리려고 온 건데 이미 뉴먼 부인에게 이야기는 했고 자기는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면서 나가요. 근데 왠지 좀 도망치는 것처럼 급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님이 나가자 조카는 그대로 지하에 내려갔다가 다시 자기 방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아까 있던 일이 생각난 겁니다. 이모가 분명히 집에 있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서 나간다는 게 좀 이상한 거야. 이모가 외출했나 싶어서 주방에 가봤거든요. 없어요. 말없이 막 나가고 그러지 않는데 집에 없으니까 이상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이 집이 너무 크잖아. 다른 손님들도 불러내서 같이 찾았거든요. 그러다 집 맨 구석방에서 뉴먼을 찾아요. 죽어있는 거예요. 바로 경찰 신고했고 조사 시작됐는데 부검해보니까 맨손에 목이 졸려 죽은 거였어요. 발견 당시 치마는 허리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성폭행 살인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망하고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카의 진술 들어보니까 방금 본 그 양복 입은 남자가 좀 의심이 됐어요. 정황상 범행 끝나고 조용히 나가다 조카를 마주친 건데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직원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남자는. 그래서 거짓말하고 급하게 나간 겁니다. 문제는 지금 그래서 이 새끼 어딨냐는 거예요. 모르지 뭐. 1920년대에 CCTV가 어딨어. 블랙박스는 있겠냐고. 미국이 지문을 등록하는 나라도 아니고 시신 목격자는 확보됐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2주 만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지거든요. 이번에도 뉴먼처럼 방을 빌려주는 63살의 여자였어요. 첫 발견은 남편이었고 집에 와보니까 아내 없길래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빈 방에서 하체가 벗겨진 채 목 졸려 죽은 아내를 발견한 겁니다. 뉴먼처럼 신문에 방 빌려준다는 광고를 냈는데 뉴먼을 죽인 범인이 이걸 보고 찾아온 거겠죠. 이런 건 알겠는데 그래서 범인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걸 여전히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찰이 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방 빌려주는 여자들에게 특히 조심해달라는 공문 보내고 간간히 동네 순찰하고 이게 그 당시 최선의 대처였어요. 1926년 6월 24일 여기 캘리포니아죠. 산타바바라라는 곳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관에서 사는 남자예요.
철도 노동자로 일하는 윌리엄이라고 하는데 퇴근하고 자다가 새벽에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한마디 하려고 문을 열었어요. 계속 쿵쿵거려가지고 못질 하나 싶어서 열쇠 구멍으로 이 방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웬 남자가 침대 위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허리를 존나 흔드는 거야. 너무 빨라, 속도가. 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침대가 벽에 부딪히고 있던 소리예요. 철도 노동자가 이런 이유라면 인정 이러면서 또 귀한 장면이니까 계속 훔쳐봤지. 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이 남자가 윗도리는 입고 있었는데 존나 후줄근했어요. 근데 밑에 누워있는 여자가 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런 거지 새끼랑 취향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보니까 이 여자가 집주인이랑 좀 얼굴이 비슷해. 놀래가지고 더 계속 봤지. 좀 이따가 이 남자가 나오려고 옷을 막 챙겨 입어요. 윌리엄은 들키면 안 되니까 얼른 자기 방에 들어갔거든요. 엄청난 걸 봤잖아 방금. 왠지 막 심장 콩닥거리고 그러면서도 또 궁금하잖아 이후의 상황이. 자기 방문에 이렇게 귀대고 가만히 들어봤어요. 이 남자가 아예 건물 밖을 나가는 것처럼 발소리가 멀어져. 윌리엄은 집주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했고요. 바로 집주인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방으로 데려왔어요. 남편이 개빡쳐가지고 문을 확 여는데 또 뭔가 이상해. 일단 집주인 여자가 맞아요. 근데 불륜이잖아. 방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질 않는 거야. 가까이 가보니까 죽어있던 거예요. 얼굴이 맞아서 멍들었고 목에 줄이 감겨 있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쫄랐는지 살이 찢어지고 이 사이로 피를 하도 쏟아가지고 침대가 시뻘개요. 바로 경찰 불렀죠. 조사해보니까 뉴먼 부인 때랑 너무 똑같아. 윌리엄은 죽은 여자가 성폭행 당하는 걸 보고 있던 거죠. 보통 연쇄살인범들에게 죽은 피해자는 성폭행 당하고 살해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반대도 있긴 해요, 당연히. 범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흥분된 상태라 힘 조절을 못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죽이는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달라요. 살아있을 때 당한 성폭행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범인은 흥분해서 힘 조절을 못한 게 아니죠. 이 새끼는 지금 사람 시체를 보고 흥분했던 거예요. 범인이 네크로필리아 성향의 남자였던 겁니다. 네크로필리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정확히 뭐냐면 시신이나 유골에 애착증을 보이는 정신질환을 말해요. 이런 새끼들은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 성폭행하거나 아니면 죽은 걸 쳐다만 봐도 성적 흥분을 느낀답니다. 심한 경우는 시체를 먹기도 해요. 그러면은 자기랑 하나가 된 것 같다. 이거를 성행위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정신병자야 한마디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범죄예요. 이 비슷한 사건들이 1920년대에 미국 서부 연안을 따라 계속 벌어지고 있던 거죠. 범행 패턴이 다 똑같아. 방 빌려주고 나이 많은 여자들만 노렸고요. 목 졸라 죽인 뒤 성폭행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줬어요. 가끔 피해자들의 보석이나 돈을 훔치기도 했는데 이거는 범인이 지역을 옮겨 다니는 걸로 봐서 일하는 새끼가 아니겠죠. 목적은 살인과 성폭행이지만 돈 떨어질 때마다 도둑질도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여관에 있던 목격자들 말 들어보면 어른들에게 성경 배우는 청년 같다고 했거든요. 이건 자기 본색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겠죠. 미국은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 신자고 나랑 같은 평범한 사람 이런 인상을 주기가 쉽죠. 심지어 성경을 배운데 그러면은 목사가 되려나 보다 싶었겠죠.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직업이 목사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워낙 이 직업의 이미지가 강하잖아. 성실하고 순결 강조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경계하지 않는 경향도 좀 있고요. 거기에 어른들에게 배운대잖아, 이 성경을. 그러니까 공손한 사람 같고 착해 보인 거겠죠. 아무도 살인자라는 생각을 당연히 못 해봤을 거예요. 범인이 너무 안 잡히니까 범죄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보여요.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거든요. 보통 범죄를 저지르고 후회하는 경우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신을 덮으려고 해요. 얼굴을 덮던지 뭘 씌우던지 합니다. 근데 이 새끼는 반대로 당당하게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황당할 정도로 당당하고 경악할 만한 짓에 사람을 금방 질식시킬 정도로 힘이 세 보인다는 특징으로 사람들이 고릴라 킬러라는 별명을 붙여줘요. 아니 씨발 대체 이런 별명을 왜 붙여주는 거냐? 뭔 고릴라는 고릴라야 씨발 고릴라가 얼마나 귀여운데. 범인은 계속 지역을 옮겨 다닙니다. 이게 범인의 이동 동선이고요. 범행 장소를 표시한 건데 몇 개 없죠. 22번이라고 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몇 번 일어났기 때문에 좀 겹치는 게 있어요. 여러 번 사건을 저질렀는데도 용이 주도한 성격이라 붙잡히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하도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목격자를 많이 남기면서 조금씩 정보가 모아졌고 그래서 결국 신상이 밝혀집니다. 처음에 봤던 그 새끼 얘가 범인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또 고릴라 킬러가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얼 레오나드 넬슨이라고 범행 도중에 캐나다로 갑니다. 위니펙 국경에 있거든요. 여기 이민 가서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로 잡혀요. 여기 언어나 문화를 잘 몰랐나 봐. 넬슨이 위니펙 농장 근처에 살았거든요. 농장이 영어로 렌치예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팜이라고 하거든요. 넬슨이 여기서 자기를 캐나다 사람이라고 밝혔는데 자꾸 농장을 렌치라고 하는 거야. 미국인 말투잖아.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이 새끼 왜 자꾸 거짓말하지? 미국 사람 같은데? 뭐 숨기나? 이런 의심을 받다가 범행이 드러났어요. 얼마 안 돼서 위니펙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현장 찍은 사진이고요. 어떤 남자가 아내 실종됐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든요. 그리고 침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고개 숙이고 있잖아. 침대 밑에 뭐가 보이는 거야. 고개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아내 시체가 거기 있던 거죠. 이 사건도 미국에서 일어나던 여관 주인 연쇄살인과 같은 방식이었어요. 그러면서 같은 경찰서로 전화가 오는데 이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 전화였거든요. 자기 미용사래요. 방금 왔다 간 손님 머리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 죽이고 바로 머리 자르러 왔었나 봐. 근처 다른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전화가 왔는데 수상한 사람이 왔었대요. 이 사람이 다 넬슨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동네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로 의심하던 넬슨의 위치를 금방 알아내면서 체포했는데 이 새끼가 금방 탈옥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농부 신고로 또 잡혀요. 근처에 있었나봐. 농부가 처음에 넬슨이 너무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여서 탈옥 같은 거 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대요. 며칠간 마주칠 때마다 같이 담배 피면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수배 전단지 보고 이 사람 얼굴이 있길래 신고했다는 거죠. 좋았어! 이렇게 미국을 1년간 돌아다니면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얼 넬슨이 캐나다에서 체포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얼 레오나드 넬슨, 이름 발음 존나 어렵네. 바보 같은 녀석! 대체 어떤 새끼냐? 어릴 때 성장 배경 보면은 왜 연쇄살인범이 됐는지 알 수 있는데요. 1897년 5월 12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어요. 1년도 안 돼서 부모가 매독으로 사망합니다. 둘 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키우거든요. 할머니가 아주 열렬한 기독교 신자래요. 어릴 때부터 종교 교육을 많이 했고요. 조기 교육 덕인지 이 새끼도 성경을 좀 좋아했대요. 근데 크면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어린 새끼가 어디서 배웠는지 건달 마냥 자꾸 껄렁껄렁하게 굴어. 그리고 음식을 짐승처럼 먹습니다. 밖에 나가면 자꾸 옷차림이 달라져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1907년은 10살 때인데 자전거 타다가 지나가는 차 앞지르겠다고 시비 건 거야, 차에다가. 그러다가 넘어져요. 이때 머리 크게 다쳐서 일주일간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해외 연쇄살인 사건 보면은 어릴 때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거든요. 아마 이때 사고로 뇌에 이상이 왔고 좀 정신적인 문제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때 할머니도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모 집에 가거든요. 이상한 행동이 더 심해졌어요. 밥 먹을 때마다 이 새끼가 야한 얘기를 존나 하는 거야. 성경에 더 집착했고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은 물구나무 서서 자꾸 주변을 돌아다니는 희한한 버릇이 있었어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여자애처럼 악마라도 씌인 것 같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따위 성격인데도 군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22살인 1919년에 전역하고 병원 경비원으로 일했는데 여기서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58이야. 36살 차이잖아. 왜 이 여자랑 결혼했냐? 자기 할머니랑 닮아서 그랬대요. 자기가 죽인 여관 주인들도 60대가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만 노린 이유는 어릴 때 자기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집착, 그런 생각이 머리에 계속 남아있던 거겠죠. 결혼을 했는데 넬슨은 정상이 아니잖아. 이 새끼가 씻질 않는데, 그리고 시키는 대로 아내가 안 따라주면은 트집 잡아 욕을 하는데 아내는 종교가 없거든요. 자기는 독실한 기독교 할머니에게서 자랐잖아. 똑같아 보이는 사람을 골랐는데 할머니 같지가 않아. 너무 화가 났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병들어 누워있는 아내를 병원에서 성폭행하다가 이혼당합니다. 이때 빵에 쳐 넣었어야 되는데 아내가 신고까지는 안 했나봐. 1년 뒤엔 아파트 지하실에서 12살짜리 여자애 죽이려다가 잡혀요. 정신병원에 결국 들어가거든요. 이 사건은 좀 특이하죠. 아직 연쇄살인 전이긴 하지만 얘는 결과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만 노렸잖아. 그런 성향을 이미 갖고 있었을 텐데 왜 12살인 애를 죽이려고 했냐? 아내 이름이 메리 마틴이거든요. 자기가 죽이려고 한 이 애는 이름이 메리 썸머예요. 아내랑 이름이 같은 거야. 분노의 대상이 자기 할머니에서 아내로 옮겨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으로 감옥 갔다 오고 1년도 안 지난 1926년부터 연쇄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감옥에서 할머니의 사망이나 아내에게 이혼당한 분노의 감정을 풀기로 작정했던 거죠. 아니, 할머니가 대체 뭐라고 이런 집착을 한 거냐? 어릴 때 부모 죽고
할머니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기억이 여관에서 방을 빌려주는 여자와 비슷하다고 느꼈나 봐요. 어린 나이에 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할머니가 잘 대해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할머니가 열렬한 기독교 신자잖아. 그러니까 애한테 성경 들먹이면서 좀 지나친 통제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범행 동기였던 것 같아요. 재판은 이 새끼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알바노야 당연히 유죄 인정이지. 1926년부터 1927년까지 약 2년간 미국과 캐나다에서 22명을 죽이고 시신을 성폭행한 죄로 교수형을 받습니다. 본 스트릿 감옥이라고 잡힌 캐나다 위니펙에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밖에는. 내부는 이렇습니다. 유령 도시 버스 투어라는 관광 코스래요. 안 쓰는 건물인가 봐. 그러니까 캐나다 갈 일 있으면 뭐 이거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형 집행날 넬슨이 남긴 말이 있거든요. 자기는 결백하대. 어떻게 결백하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백하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니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시길 바란다. 이지랄병을 한 거야. 병신인가?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다 할머니, 아내, 자기가 죽인 그 여자들 탓이라는 거야.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사고 방식인 거죠. 이 새끼 교수형 당할 때 매달아놓고 존나 패스해야 되는데 그것 좀 아쉽고, 특이한 게 대부분의 사건을 미국에서 저질렀지만 붙잡힌 건 캐나다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살인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어요. 캐나다 법으로만 처벌되고 캐나다 감옥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얘가 캐나다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으면 미국에서 또 재판을 받아야겠지만 여기서 뒤졌잖아. 그러니까 미국 법으로는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시신은 또 미국에 보내집니다. 사형당하고 고향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졌고요. 넬슨의 살인사건은 미국에서 성범죄가 동반된 최초의 연쇄살인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딘 코일이라고 1970년에 나타난 연쇄살인범 새끼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 한 40년 넘게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돼 있었고요. 조만간 딘 코일 사건 자료 확보가 꽤 되면은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고릴라 킬러였다는 레오나드 넬슨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어요.